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개관을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률이 적용을 해서 규율을 하는 제도는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4년 이전에는 따로 학교폭력만 가지고 규율하는 어떤 법률은 없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뭐 예방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시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되었을 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폭위원회가 그 개최가 의무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률은 제정이 돼 있었지만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적었는데요. 그러한 그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2011년경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당시에 학폭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자치위원회 개최 의무를 의무화했고요. 2011년에. 그러다가 큰 변화가 없다가 2020년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학폭위원회의 그 개최 주체를 학교가 아닌 그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가 조사하고 그리고 조치 사항까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전문적인 기관, 공정성을 가진 행정청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도 도입이 이제 됐었다. 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24년, 올해 24년 3월 1일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좀 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아직 시행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과정을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소속된 교원분들이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의 교원 그 선생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이지 어떤 사안 조사, 수사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 별도의 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그런 조사는 선생님들이 하지 말고 별도의 그 퇴직한 경찰관이라든지 또 퇴직한 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겠다. 그런 아주 좋은 목적과 취지 하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관을 쭉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은 사실 1시간도 모자란 사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어떤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학교폭력 사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개괄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학교에 신고되고 접수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사안 조사를 일단 해야 그 사안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조사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사안 조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안 조사가 마쳐지게 되면은 결국은 교육청에 학폭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폭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선도 조치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거고요. 선도 조치가 이제 결정이 되면 뭐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그 조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뭐 불복 사항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종결이 되겠지만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인정을 못해서 이제 불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어떤 불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학폭사안 처리 개관 절차는요, 일종의 그 형사처리 절차하고도 상당히 이제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학폭위원회에서 하는 선도 조치라는 것이 말이 이제 선도 조치이지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하는 과정과
징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과정, 마치 신고 접수되는 거는 형사 고소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사안 조사하는 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을 이랑 마치 유사하고, 학폭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가지고 조치 결정을 하는 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검사가 뭐 구약식을 하는 것과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의결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법원 내지는 뭐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서 불복해서 재판 절차를 거친다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유사한 면이 있죠. 그거랑 이제 대비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신고 접수 절차에서는 결국은 그 다양한 경로로 이 신고가 되는데, 뭐 교내 신고, 뭐 구두 또는 뭐 신고함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설문조사,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교외 신고 112, 117, 117 뭐 생소하실 텐데 학교 폭력 신고 전화입니다. SPO는 학교 폭력 전담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면담, 목격, 또 학교가 직접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에 접수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학교에 접수가 되면 학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학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보호자한테 통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가해자 학생을 우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했을 때 되는 건데, 과거에는 3일 한도로 됐지만 최근에는 좀 더 강화가 돼서 7일까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이러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직접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신고된 접수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48시간 내에, 이틀 내에 이제 보고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고가 되면 전담 조사관 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 새로 도입된 조사관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되면은 이제 사안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사안 조사를 누가 했냐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다 했었습니다. 전담기구가 뭐냐? 결국은 학교에 소속된 교원들, 뭐 교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학부모가 3분의 1로 구성된 어떤 전담기구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결국은 학교폭력 조사를 학교에 소속된 교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폐해가 있어서 최근에 이 전담조사관, 교육청에서 이제 소속된 전담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지금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실무에서는 좀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담조사관이 오면은 뭐 사안조사가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도가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다 보니 결국은 그 신고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담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전담기구에서 그 선생님들이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그 조사 기관이 새로 도입된 전담조사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대로 학교의 선생님들 전담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담기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걸 학폭위에 올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은 전담기구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담기구에서 결정을 하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해서 사안 종결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종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결국은 학폭위 개최를 교육청에 요청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사안,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희가 흔히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로 된 경우입니다. 제3자 5인 신고의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하게 돼서 조사를 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경우, 의심조사에 관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는 했지만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학교 측에서도 조사 결과 학폭이 아닌 경우라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 다 보면은 뭐 오인 신고 내지는 잘못 신고된 게 명백한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종결을 할 수가 있다.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하는 거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아까 저 연역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에 이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요건과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좀 경미한 사안이란 얘기죠. 2주 이상의 신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약속하고 동의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적이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 하고요. 플러스 결정적으로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제도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폭으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합의가 극적으로 된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학교 자체 해결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결국 제 설명들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제 바로 교육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게 되죠. 과거에는 바로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면 학폭위가 이제 그 개최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바뀐 제도에 의해서는 그 학교폭력 제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이긴 한데요. 학폭위를 열기 전에 이 전담기구나 전담 조사관이 한 그 사안 조사에 어떤 완결성을 검토하는 그 사전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를 보고서를 받는데 이게 좀 조사가 미비됐다. 좀 더 뭘 조사해야 된다.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면 먼저 학폭위 개최 전에 전담 조사관이나 전담 기구에 보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전 절차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폭위라는 것입니다. 이 학폭위의 절차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따로 설명하면 상당히 이제 긴 내용인데요. 일단 학폭위는 대면 심사가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진술하는 거죠. 뭐 예외적으로 서면 심사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뭐 계획 및 사안 보고를 하고 피해 관련 측 그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 다 진행이 되고요. 가해 학생 측도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그 학폭위에서 절대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이 마주치지 않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측 의견을 들으면 또 참고인 진술까지 또 청취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진술까지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들은 다음에 결국은 그 학폭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폭력 여부와 피해 학생 보호 가해성 선도 조치를 논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적으로 조치 의결을 하죠. 이거는 결정적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치 의결을 하게 되면 결국 교육장 명의로 결정 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장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에서 학폭위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정적으로 학폭위가 이렇게 개최가 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되는데 이 조치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도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이제 보호 조치죠. 일종의 16조 1항에 각호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면 피해 학생 즉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에 이제 이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이 1호와 심리상담 및 조언, 그 다음에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요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조치 및 판단이 있을 건데요. 일단 그 판단 기준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 학폭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점수화를 시킵니다. 점수화를 시키고 그 점수에 따라서 각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조치의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항 각 호에 9가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요 밑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좀 경미한 처분됩니다. 제일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가 접촉금지, 교내봉사. 여기까지는 이제 그 교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도 조치나 징계 조치인 것이고요. 이 이상은 이제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호 사회봉사는 학교 외에서 하는 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도 학교 외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봉사와 교육, 심리치료입니다. 이 6호부터는 출결과 관계된 것으로 상당히 이제 중한 처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출석 정지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학이죠. 네, 며칠간 이제 출석 정지하는 것이고, 합급 교체는 반을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전학은 학교를 바꾸는 거, 퇴학은 아예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고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되는 것이 이러한 그 선도 조치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이렇게 기재가 됐다가 어떻게 삭제된다는 내용을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학폭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 생활기록부에 어디까지 기재되는지, 기재됐다가 언제 삭제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걸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학폭위 조치 결정이 다 내려졌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학폭위 조치 신고부터 조치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폭이 개최되고 그 조치 결정문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한테 조치 결정문이 송달이 되게 되면 그 송달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해 학생 측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가해 학생 측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 불만이 있어서 이걸 좀 불복하고 싶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불복 절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나면은 결정적으로 이 학교 폭력 사안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그래도 한 20여 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중간에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사안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